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댄디한 차림으로 살이 좀 빠지셨나? 아닌가? 아니 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혀 빠지진 않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굉장히 좀 지난주하고 얼굴이 확 달라진 그래요? 느낌적 느낌을 받게 돼가지고 네. 현 변호사님 그대로시네. 그대로 저 좀 빠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어디 사실은 방송할 때 모르겠는데? 제일 배기 싫은 게 네. 여기 목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했을 때 예. 요거 안 나오는 게 제 목표인데 조금 돼가는 것 같아요. 노력 중이다. 노력 중이에요. 요새는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야. 선거전에 돌입하면 아이고, 빠져요 그냥. 예, 그냥 요새는 안 빼려고 해도 쫙쫙 그렇죠. 빠지잖아요. 맞아요. 예. 선거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요? 제일 비싼 다이어트죠. 맞아요. 선거 다이어트. 예. 선거 다이어트. 왜냐면 1kg 빠지는데 제일 많은 돈이 깨지는 것 같아요. 선거 기본 다이어트. 5kg는 기본이고요. 10kg 보통 빠져요. 그래서 야. 다이어트 안 되는 분들은 출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인시장 같으면 법정 선거 비용이 한 6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아야, 야. 4억 2천 정도. 4억 2천. 2천이에요. 와. 4억 2천인데 만약에 10kg이 빠진다. 그러면 예. 일단 뭐 나중에 키로당 4,200? 보전은 받지만 예. 보전 못 받는 아예 많죠. 그러니까 예. 합법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도 보전이 안 되는 비용이 꽤 많거든요. 많아요. 예비 후보 때 그렇죠. 사용하는 비용들은 거의 보전이 안 돼요. 한 푼도 안 되죠. 나중에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선거 한 번 치렀는데 5kg이 빠졌다. 근데 네. 보전 받아도 뭐 얼마가 깨졌잖아요. 예, 자기 돈이. 예. 1kg에 얼마당 계산해 보면 제일 비싼 다이어트.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일 비싼 다이어트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좀 저렴하고 맛있는 상품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쿡에서 준비한 한우 대파 육개장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럼요. 이제 먹기만 드십시오. 기다리고 맛있게 있습니다. 드십시오. 먹기만 기다리고 드시고 그 어떤 맛인지 말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대 곰탕 중 하나입니다. 현풍곰탕 원조 할머니의 손끝에서 태어난 한우 대파 육개장을 소개합니다. 이거 유명한 건데 저희 취재 편의점에 광고로 다시 왔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끓여낸 현풍곰탕 원조 할머니 한우 대파 육개장은 구매한 분들의 입소문처럼 국물이 다르다, 맛이 깊다, 먹는 순간 진짜 진한 원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직접 농사짓고 기른 한우로 만든 100% 한우 대파 육개장이고요. 한우 우족 사골 40%, 한우 모둠뼈 20%를 무려 30시간 이상 정성껏 푹 고아낸 육개장입니다. 매장에서 드시던 맛과 양 그대로를 이제 댁에서 직접 즐겨보실 수 있게 됩니다. 쌀쌀한 날씨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를 한 숟가락 푹 떠서 한번 후 부시고 후루룩 드시면 세월의 깊이만큼 맛의 깊이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육개장입니다. 곰탕의 전설, 육개장의 명작 타임쿡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 팩에 1.3kg이고요. 2, 3인분 1,800원입니다. 이 집은 진짜 싸요.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직접 재배한 고명용 대파까지도 증정해 드린다니까요. 집에서 할 게 없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식사 준비 끝. 예. 요거는 저처럼 바쁜 엄마들이 구매하시면 진짜 좋겠다 생각이 좀 됩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팁 있는데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 받게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드리거든요. 요거 꼭 받으시고 그러면 10,000원도 안 돼요. 9,800원에 2, 3인분 드실 수 있으니 얼마나 저렴합니까? 현 변호사님. 접시가 뚫릴 것 같아요. 지금 민원 아니, 들어왔어요. 이거 민원 들어왔어. 민망하다. 야, 완샷을 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육개장 완샷. 국물은 먹고 싶은데 와. 이거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다 먹어야 세상에. 되는데 다 야. 먹었어요 밥이랑. 우리 의원님 너무 저기 맛있어요. 분발하셔야겠어요. 예? 너무 빨리 큰일 났네. 먹잖아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야. 아니, 다음에는 이런 그릇 해주세요. 국물도 먹을 수 있게. 야. 국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네. 좀 이렇게 탕 그릇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현 변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네. 야, 감사합니다. 먹는 거 봤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 말이 필요 없어요. 야, 두 분이 말씀 나누세요. 좀 그러니까. 천천히. 이 국물을 어떻게 먹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아니 되는데. 숟가락 먹기는 이게 너무 다음 너무, 아니, 다음에 다음 한번. 약속 때문에 하얀 셔츠에 이게 묻으실 수 있어서 예.
예, 지금 못 먹고 있어요, 국물. 그러니까 이 앞치마 준비되기 전까지는 국물 드시다가는 사고 나니까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아침 드실 수 있어서. 다음부터 턱바지를 좀 턱받이 준비를 어떠세요, 어머님? 뭐 맛있으세요?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예, 식당에서 요새 예. 육개장 하나 얼마지? 비쌀 걸요? 보통 11,000원, 11,000원, 12,000원 정도예요. 오. 맞아요. 근데 10,000원짜리 이하 메뉴를 찾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요새 너무 비싸.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데요. 진짜요? 식당에서 드시던 그 맛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주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림소다님께서 어른들이 좋아하십니다. 소피아님께서 건더기가 푸짐하네요. 뭐 이렇게 김용남 의원님 금요일은 일부러 굶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러면 목동에서 8시 방송부터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시간이 안 돼요. 맞아요, 아침 맞아요. 시간이. 예, 맛있어요, 개꿀. 예, 정말 맛나 보입니다. 네, 우리 귀한 의원님들 만나게 드세요. 의원님 반열에 현근택 변호사님. 은 아닙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음 것도 바로 이어서 광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계속 드시고요. 네. 자, 두 번째 소개할 광고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인데요.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 의외로 있으십니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이번에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128만 원의 혜택을 최대치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인터넷 가입하시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금 사은품 말고 딴 거, 난 이거 돈 말고 딴 거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혜택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둬서 단 한 분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 가입하시고 지인 추천하시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 드리거든요. 요것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두 개의 광고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제작진께서 이 테이블 빼주시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함께 정치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 명절 끝에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이 있어서 설 민심 얘기할 새도 없이 재판 분석을 막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정치인이시니까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주변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제일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먹고 민생 사는 얘기도 문제. 많이 하고. 예. 지금 또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주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출마하거나 아니면 출마 뭐 염두에 두거나 유권자들 많이 만나면 지방선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주식, 부동산 얘기. 아까 우리 오기 전에 계속 주식 얘기만 했어요. 주식 여기 얘기만? 앉아가지고. 근데 아까 보니까 또 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700 뚫었던데. 5,700 돌파했습니다. 사상 첫 5,700을 어우. 뚫었습니다. 더 올랐어요? 5,750인데요. 와. 김영남 의원님이 주식엔 아주 고수거든요. 아니야. 몇개 종목 좀 물어봤는데 답 네. 나오는 수준이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요? 네. 어떤 건지 아까 들은 얘기 대기실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대기실 토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몇 개 물어봤는데 네. 한 마디 딱 하는데 한 마디가 예, 딱 예, 고수야. 딱- 들어보니까 예, 딱 고수예요. 핵심을 딱딱 얘기해. 그 이따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 방송으로 예. 따로 한번 모시세요. 경제 방송으로 네. 주식 방송으로 알겠습니다. 대박 날 거야. 예, 주식 방송으로 취재 편의점 요새 좀
민주당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전화해 보세요. 진보방송들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 경제로 전문 바꾸자. 아니 안 경제 되겠다. 전문 기자 한 분 하고 네. 김용남 어. 의원님하고 해서 주식 얘기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네. 대박 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 황 변호사님은 취재 편의점 고문이에요. 이게 늘 경영 기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딴 거 해라. 이렇게 아, 제가 늘 맨날 길을 이게 걱정해요, 알려주시는. 맨날. 그러니까 예. 걱정해 망할까봐. 말하진 않는데 다변화. 아이, 다변화. 취재 편의점은 네. 준견 기업이에요. 아, 진짜요? 아닙니다. 예. 아이고.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준견 기업이죠. 중견이 아니라 준견. 아이고 의원님은 주로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어제 오늘은 이제 재판 얘기. 재판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 관련한 얘기가 제일 많이 회자됩니다만 네. 추석 때 이렇게 만나 보면 사실 꽤 많이 잊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엔 재판 이제 마무리되면 네. 거의 윤석열은 잊혀질 것 같아요. 잊혀진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랄까요? 뭐 한쪽에서는 용도 폐기, 한쪽에서는 그냥 중범죄자로 네. 잊혀지지 않을까 싶고 역시 주식 관련한 얘기가 제일 많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드라이브 덕분에 부동산도 꽤 많이 화제가 됐고. 됐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 관련한 게 제일 관심들이 많으시고 예. 정치 관련해서는 이제 요새는 그 가족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는 일부러 좀 피하는 네.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설 연휴에 주식 관련해서 손가락 관리 잘하시라 이런 아. 말씀하셨다고 어떤 네.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네. 사실은 주식창을 안 보는 게 돈 버는 걸 수 있어요. 자꾸 왜냐면 보면 안 된다. 자꾸 보면 팔고 싶어지거든. 그러니까 예. 이익을 현실화 해놓고 어.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네, 가능성이 예. 높아서 예.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안 보고 예. 그러니까 손가락을 참아야 돼 이걸 매도 버튼을 눌러서 네.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좀 참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그래서 손가락 관리 잘 하시라. 잘하. 네. 그러니까 이럴 저- 때 참아야 돼요. 딱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음. 저 같은 사람들이 딱 그러거든요. 저 지금 많이 올랐다. 네. 고점이 생각해서 사실은 저는 사실 조금씩 팔았는데 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팔지 그 얘기 마라. 뭐냐면 저점에서 네. 이만큼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 우리처럼 이만큼 사는 사람들은 이만큼만 벌어도 네. 오 많이 벌었나 이렇게 빨리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고수라니까 고수. 아니야. 고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점에 이만큼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요. 한 예. 3, 4배 이렇게 예. 400% 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20-30%만 해도 음. 얼마야 이게 예,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초짜와 고수의 차이. 차이다. 아니야.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와서 이것부터 조금 네.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란숙의 윤석열 1심 선고와 관련해서 곳곳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무기징역은 참담한데 왜 무기징역인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판결문이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완전 반대, 반대, 정반대 완전 입장에서 반대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헌법을 철저하게 깔아뭉개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미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윤과의 절연, 이른바 전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컸는데 네. 오늘 이 기자회견으로 명확히 한 거죠. 네. 우린 윤 어게인이야. 어. 딴 거 자꾸 요구하지 마. 우린 안 해. 예. 아니 그리고 그게 어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금의 국힘의 지도부의 정체성과는 맞죠. 왜냐면 전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와 국힘 지도부 자체가 윤 어게인 세력인데 윤 어게인 윤하고 어떻게 절연을 해요? 그건 자기 부정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기자회견이 됐고 네.
장동혁 대표도 그래도 길지는 않았지만 판사 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저렇게 법리와 법률에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상되던 바예요. 음. 결국은 본인의 당대표 당선이 윤핵인 세력의 등을 얻고 당선이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은 이분이 뭐 지역 기반이 있거나 세대 기반이 있거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단 말이에요. 네. 결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한 것처럼 뭐 아직 1심이다. 그다음에 저런 요구는 뭐 오히려 갈라치기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제 윤핵인 세력을 절대 우리가 나는 네. 손 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죠. 네. 네. 그 4분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대통령 절연을 여기서 대통령은 윤석열 내란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연을 앞세워서 당을 갈라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다. 4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입장을 명확히 하네요. 그러네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절연을 앞세워서 당을 갈라치는 세력. 여기는 뭐 친한계 한동훈 그렇죠. 대표 얘기하는 네.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절연해야 될 세력이고 그렇다면은 윤 어게인으로 똘똘 뭉쳐서 가는 건데 사과해라, 절연해라. 이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야, 근데 이 정도로 네. 나오면 저는 네. 대안이 없어서 장동혁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힘 지방선거 못 치른다라고 해서 뛰쳐나올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당내 인사들이 상당히 있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든지 예. 아니면 뭐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예. 장동혁을 한번 쫓아내보자라는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 선두에 오세훈 시장이 있을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예. 그리고 아, 뭐 이렇게 초재선 의원 뭐 엊그저께 예, 성명낸 뭐, 그렇죠. 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모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안과 연대인가? 아 뭐, 대안과 예, 연대인가 예. 뭐 하여튼 대안과 희망인가 뭐 모르겠는데 대안과 희망인지. 뭐 별로 인지도 안 높은 국회의원 몇몇이 모였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장동혁 대표가 만드네요. 대안과 미래라고 하네요. 예, 대안과 미래. 예.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현역 의원님들은 대부분 뭐 영남 중심이고 네. 사실은 본인들의 지금 당장 공천권이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이번에 지방선거 나가는 분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음. 지방선거 나가는 분 중에 말씀처럼 오세훈 서울시장 말고는 뚜렷하게 정치적으로 뭐 발언하는 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무슨 힘으로 뭐 따로 만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기조로 치르겠다라는 것 같아서 민주당 입장에서 땡큐죠. 장동혁 화이팅입니다. 배현진 그 의원이 징계와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1년 받았는데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장동혁이 지방선거 최대 불안 요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 네. 지방선거를 만약에 치르게 된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죠. 네. 그때보다 더 깨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예. 지금 보면 그 뭐 여론조사 그 명절 사이에 뭐 지상파 3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이런 추세가 100일 동안 이어지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TK 지역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근데 TK도 쉽지 않다. 적어도 대구 만약에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예. 대구 경북 분리해서 예.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아니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TK. 근데 아니 그안 될 수도 그게 있어요. 안 될 안 될 수도 수도 안 될 있어요. 수도 있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번 광주 전남 말고는 다른 데는 다 쉽지 않다는 게 일단 제 대전 어. 충남이 지금 어, 대단히 예. 어려워졌고 예, 네. 뭐 의결했다 그러죠. 예. 대구 경북도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네. 뭐 치르게 된다면 예.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금과 같이 대구 경북을 분리해서 치르게 된다고 하면 잘하면 대구 정도는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오, 그 대구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대구를 이긴다고요? 김부겸 뭐 여기 모시고 오세요 여기 김부겸 모시고. 출마 안 하신대요. 아이, 야야. 말이야 그렇죠 말이야. 야야, 그렇죠. 네 전화 안 받는다. 아 말이 말이야 그런데 이럴 때 나오셔야지. 그렇죠. 아니 네. 김부겸 총리가 뭐 한 대- 말씀 하세요. 자, 아니, 그게 아니라 보시고 지금 저기 방송 보시거든요. 예전에 네. 우리 그 조선 시대 선비들이 예. 압구정에서 막걸리 먹었던 이유가 있어요. 압구정이 저 한양 보이잖아요. 네. 과천을 안 벗어났어.
주로 마지노선이 네. 과천이에요. 네. 과천 정도에 있으면서 지금 양평 한양 사시는데. 한양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이제나 저제나 음. 제가 양평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양평 얘기는 제가 양평은 꺼냈습니다. 여기서 1시간이면 바로. 네. 그분이 원래 대구가 계시면 네. 아 이게 좀 뭐 아니면 시골 가서 농사 짓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근처에. 예. 근처에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어. 그렇다고 이분이 뭐 총리까지 했는데 네. 내가 손들고 뭐 나갈게요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누가 이제 손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까? 이거 뭐 김부겸 지지자들 총리 당원들이 나오시라. 막 해가지고 예. 이제 특히 대구 분들이 막 예. 와서 막 양평 앞에 막 줄 서고 막 예. 1인 시위도 하고 막 이러면 어. 그러면 또 못 갈 흔들릴 수도 수 있고, 있다. 흔들릴 수 예. 아니 몇- 좀 더 추대 분위기가 올라가면 예. 그렇구나. 대구에 출마하신 옹립해야 원하는 돼, 분들이 저 양평 그 집 앞에 가서 예. 1인 시위 좀 하세요. 그러면 옹립해야 아마 좀, 된다. 네. 예. 경북은 어려워도 대구는 네, 민주당이 네. 이번에 한번 해볼 만하다. 해볼만 할 것 예.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은 사실 국힘에게 결코 유리한 선거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윤 어게인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가운데 또 특히 이제 그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18%만 무죄를 기대했는데 이 무죄를 기대한 18%만 보고 가겠다. 대체로 80%의 민심은 외면하고 가겠다고 한다면 이 장동혁 대표도 상식까지는 아니어도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 판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된다라는 기본 관점이 있을 텐데 이거 뭘 보기 때문에 이런 정치를 하는 걸까요? 아니 제가 기본적으로 네. 그 지금 국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네. 당원이 한 3, 40명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 당원이. 3, 당비 내는. 40만? 예. 지금 그래도 110만 넘었다 그래요. 네. 저 당비 내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뭐 40몇 프로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3, 40만 명 정도 늘어서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지금 뭐 서울 부산 선거에 정치 생명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로는 지금 경쟁자들 다 쳐내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배현진, 뭐 김종혁 다 쳐내고 예. 있어서 오세훈도 제가 보기에 굳이 뭐 오세훈도 지금 이분은 자기 당권 대권에 도전할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 이렇게 가면 오세훈도 내가 보기에 날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져도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 대타 나올 사람이 있어야 이 주전이 빠지는데 대타 나올 사람을 다 집에 가. 대타 나올 사람이 없어 지금 네. 집에 가 하는 거니까 네. 본인이 만약에 뭐 삼진 당해도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생각이죠 딱.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대패해도 장동혁 계속 대표 체제를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택도 없는 소리. 2월 10일 기준으로 당비 납부하는 당원이 110만 명을 넘겼다고 하고요. 작년 8월 대비 35만 7,935명이 증가했다는 맞아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우 결집이 본인들의 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뭐 당비내는 당원이 110만 명이라고 해도 네, 전체 유권자 대비 뭐 3%가 안 되는 비율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 믿고 정치했다가는 대중 선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당내 선거는 모르겠죠. 하지만 지방 선거 대패하면 자리를 보존하기가 어려울 거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용기가 부족해요. 용기. 예. 일단 본인이 당 대표 될 때 윤 어게인에게 엎혀서 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되고 나면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다른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 선고 나고 나서 모 이제 친윤 인사가 밤에 장동혁 대표한테 술 먹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들은 얘긴데. 네. 당신 말이야. 혹시라도 뭐 전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고성국, 전환길 그리고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부터 쫓아내겠다. 뭐 이런 술 먹고 전화했다고 네. 하던데 예. 이런 얘기에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두려운 거군요. 네. 진짜 그렇게 될까 봐. 그러니까. 예. 야, 근데 나가 궁금하다. 네? 나 나가 누굴까? 네. 있어요. 예. 그러니까 힌트라도. 있어요. 꽤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잘 그러니까 나가던 아. 유튜버예요? 막후 실세. 유튜버예요? 예. 예. 서정욱? 서정훈 의원이 아니잖아요. 아, 친년 의원. 인사. 친년 인사라고 아, 인사. 의원이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 이게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는 뭐 비슷한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인물 됨됨이에 비해서 너무 큰 감투를 쓰고 그러게. 있어서 이걸 감당을 못해요. 감투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국힘이 살아날 기미는 전혀 없어진다. 점점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다. 민주당. 예, 예선이 본선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31분 지나고 있어서요. 어제 있었던 그 판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차원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 중앙일보가 확인한 그 판결문 전체는 1133쪽 분량이라고 하고요. 길게 썼습니다. 길게 썼는데 그 한 토막을 좀 소개해 드리면 그 내란 수계 피고인 윤석열 등이 구상한 국회 봉쇄 계획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서 야근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국회 야근. 무슨 얘기냐?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 등이 화요일 밤 10시 넘은 시간에 국회의사당 본관 안에 상당히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던 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치밀하지 못한 계엄이다라는 건데 자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기현 판사의 판단 납득하당하십니까? 그 치밀하지 못한 게 용서받을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사유가 멍청해요. 그건 부인하기 어려워. 본인 입으로도 나 같은 얘기했죠. 바보가 나 같은 바보가 무슨 그러니까 개혁을 그건 하냐. 뭐 자타가 다 공이라는 바야. 멍청해. 근데 멍청한 게 용서받을 사유 내지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사유는 전혀 아닌 것이고 예. 글쎄 어제 판결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2페이지만 맞았다. 지금 1133쪽이라는 거잖아요. 네. 판결문이 네. 앞에 첫 장하고 두 번째 장만 맞았고 나머지는 좀 꺄우퉁이다. 그러니까 네. 판결문을 보면 네. 첫 번째 뭐 판결문이라고 그렇죠. 나오고 예. 피고인의 표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이름, 주민번호, 주소 뭐 이게 사건 번호 쭉. 예. 쭉 나오고 이게 피고인이 8명짜리니까 첫 페이지는 피고인 표시로 끝났을 거고 네. 주문은 두 번째 장에 나왔을 예. 거예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주문까지는 뭐 네.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음. 근데 그 뒤에 판결 이후 설시와 관련해서는 네. 저거 아닌데. 음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헤매다가 결국에는 목적지에는 도착을 했는데 네. 영 헤맸다 이거. 헤맨 중간 중간에 판결이다. 법리적으로도 틀린 부분이 많고. 예.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사족을 많이 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이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아유 처음 두 장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문만 맞았다는 주문만 얘기인데. 맞았다. 예. 아 피고인 인적 사항도 인적 사항. 맞았어요. 사항도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날이 아마 다 국회의원들이 어디 안 가고 네. 주변에 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당직을 이런 걸 안 해서 여의도를 너무 모르나? 거기 군인들도 다 그렇고 아니 근데 국회에다 파견이 있거든요. 국방부도 네. 파견이 그렇죠.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국회 오늘 일정이라도 최소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이 만약에 지방에 있었다 그러면 지방에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 되면 다 지방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국회 일정도 있었고 그날 다 대기하고 있었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 그쵸. 본회의가 있어요. 본회의가 있어서 근데 실제로 일망타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흩어져 보는 게 있으면. 맞는 것이지 네. 지금처럼 뭐 야근을 안 했다 국회의원들 몰랐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얘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김용현이 주말이나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이 좋겠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감사원장 탄핵하면 바로 그날 하는 게 거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죄에 비해서 너무나 턱 없는 그런 판결문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형량과 관련해서도 막 들쭉날쭉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
저 이상민은 7년인데 그 밑에 있는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빼고 조지호, 김봉식은 징역 12년, 10년 이렇게 선고가 됐어요. 이거 키 높이를 좀 항소심에서 맞춰야 된다. 그렇죠. 항소심에서 맞춰야죠. 사실은 이게 재판을 중개하니까 네. 여지없이 드러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1심에서는 최고법원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게 여과 없이 좀 드러났어요. 이게 형량도 들쑥날쑥이지만 어제 판결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간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따질 수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택도 없는 소리. 그건 만약에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조문이 돼 있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근데 우리 헌법 조문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네. 근데 그런 실질적 요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선포한 거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저는 틀렸다고 봐요. 그 판단은.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할 수 없는 국회 봉쇄, 뭐 선관위의 군인 접수 이것 때문에 내란이라고 판단한 건데 내란이 된다는 결론은 맞았지만 중간 과정이 다 틀렸어 이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가장 실소를 금치 못했던 부분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그때 왕이 군대 끌고 의회 갔다가 반역죄로 참수형 당했다. 그러니까 왕이나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반역죄 범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다. 네. 정말 엉뚱한 얘기예요. 아니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내란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면서 단 내란과 외환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 얘기는 뭐야? 그럼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헌법 조문에 나왔는데 그 헌법 조문은 어디 언급도 안 하고 웬 엉뚱한 400년 전에 잉글랜드의 찰스 1세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찰스 1세는 참수형 당했는데 너 왜 사형 아니고 무기징역이야부터 시작해서 야 그거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국왕으로 등극해서 그 판결 무효화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얼핏 읽고 판결문에 그 제목만 읽은 거 아니야? 엉뚱한 얘기 쓰니까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짜 어제 그 판결 선고 들으면서 아니 그래서 챗GPT 찾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명색이 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씩이나 했다고 하면서 실력이 저거밖에 안 되나. 좀 짜치다. 아니 저는 요 판결 보면서 야 전두환 노태우 정말 억울하겠다 그 생각 들었어요. 예. 왜냐면 전두환 노태우 벌써 95년, 96년에 그렇습니다. 97년에 확정되는데 96년인가 판결 30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대권 통치행위 비상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라고 그때 했는데 그거 아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 선포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판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니래.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군대를 끌고 국회 안 가고 선관위 안 가서 다른 걸 했다고 봐요. 만약에 당대표, 여당대표만 만약에 체포하고 막 이랬으면 그럼 무죄예요? 그러니까. 내란 안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헌재에서도 이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 위헌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그 국회만 만약에 안 들어갔으면 된다. 그 핵심이 국회 군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예.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한 거, 그렇죠. 그거를 문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게 위헌 위법하다 해야 예. 되는데 그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래. 그러면서 왕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왕 찰스 1세. 왕은 통치행위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은 많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도 찰스 2세가 국회만 안 쳐들어가고 다른 거 막 했다, 밖에서 막 사람들 탄압하고 막 잡아들였으면 문제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네. 이게 어찌 보면 야,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사대주의. 아니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건 이제 법학의 기초 1학년 때 배우는 얘기인데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치행위 예. 비상계엄 선포는 문제 못 삼는다라고 한 거니까. 김정은 변호사하고 고등학교 그 옆반 그래요? 친구였대요. 예, 3학년 2반, 3학년 3반 반장이었대요. 근데 똑똑해하고 공부 잘했다는데 오늘날 지규현 판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 룸사롱 다니면서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려서 그런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너무나 많이 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안 한 거지. 뭐. 대학 간 다음에 공부하는 예, 것 같아. 고시 붙은 다음에 공부 안 했다. 아이고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아니 진짜- 성경이 뭐고 촛불이 뭐예요? 예를 들어 촛불은 뭐 국회에 총 들고 갔다 그러면 성경 읽는 게 뭐예요? 네. 그 저 계엄 선포한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야당이 막 뭐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발끈한 게 그게 성경 읽는 네. 거예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판결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범행 동기를 거의 인정한. 윤석열 피고인 측의 얘기를 얘기를 다 다 받아줬다는 들어줬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뭐 연속된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삭감. 이제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라는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건데 네. 진짜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왜냐면 2024년 12월 3일 당시에는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일 때예요. 그렇죠. 통과가 된 게 아니었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예, 맞아요. 그럼 뭘 삭감이 됐다는 거야? 아직 그렇죠. 논쟁 중인데. 확정이 안 됐는데 예, 거기 예. 개수조정 소위에서 한참 심의 중인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 예산 삭감을 2023년 12월에 24년도 예산안 삭감한 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로 삼았다고 하면 예. 그건 말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범행의 계획 시점이 1년 앞으로 당겨져야지. 그렇죠. 근데 어제 우발적 범행이라고 그렇죠. 했거든. 12월 1일부터 작심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그러니까. 안 안 맞아요. 맞는 이게 주장을 했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뭐 통닭 예산 얘기했잖아요. 지금 군부대에 비가 줄줄 새고 그 원사들이 통닭 한 마리 사 그 돈이 없어서 애들 통닭을 못 사준다. 근데 사실 그것도 팩트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주장을 다 고지고대로 네. 지기현 판사가 수렴해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문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일단 그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감경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지금 사실은 말씀처럼 이 예. 이유 중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예. 사전에 계획 안 했다, 우발적으로 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지금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 뭐 실산 이게 사실은 오히려 반대인데 대통령 계속 하려고 했는데 현장에는 군인들이나 시민들의 저지로 그쵸. 이게 안 된 건데 예. 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히려 자제시켰다. 자제시켰다. 그다음에 뭐 칠탄도 못 갖고 오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면 사실은 근데 항소심 가면 항소심 판사가 이 이유대로 이 결론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은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판결 이유를 다시 작성해야 돼요. 그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되게. 이거 그냥 네. 막 놔두고 처음부터 그대로 할 다시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왜냐면-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그렇죠.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항소심은 그냥 1심 판결의 당부만 따지는데 그래서 이유가 맞고 결론이 맞으면 제대로 했네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다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 맞춰 가야 되는데 항소심 네. 판사가 그럼 굉장히 이제 일을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되게. 근데 제가 보면은 내란 특검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어제 이 중간 과정이 너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적으로 틀린 게 많아서 네. 특검이 항소 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항소해서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보다 보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심리하다 보면 형을 가중할 사유가 많이 나오겠다.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건데 그리고 또 2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해서 그 확실하게 좀 더 추가를 하면 했지 덜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가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세탁 재판이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획성 아까 그러니까 우발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아니 장관을 바꾸는 거 보면 그때부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겠죠. 네. 장관을 왜 바꿨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신원식이 약간 주저주저 하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결심한 거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을 왜 바꾸겠어요? 그다음에 동기 아까 지금 동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핵심 증거 노상원 수첩인데 사실은 판사가 제일 판단이 적용하는 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안 믿으면 그건 이제 사람들이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증거 능력을 부정해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이 증거 능력을 부정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썼거나 어디서 뭐 다른 사람이 했거나 근데 물론 뭐 필적은 감정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분이 쓴 거를 그럼 만약에 본인이 자백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증거 능력을 부정해 버렸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내용은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에는 뭐 장기 집권 막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오히려 약간 무시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걸 항소심에서 그러면 다시 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판사하다가 왜냐면 이 증거 능력을 다시 또 봐야 되는 거고 네. 의도도 다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동의해요. 만약에 항소심 판사가 다시 다 살펴보게 되면 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2차 특검과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에서 살펴보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과는 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재판을 좀 보고 싶다. 예, 레크레이션이 아니라 진정한 재판을 좀 보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상 설 명절이 지나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지방선거로 한 걸음 확 이제 옮겨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다음 주 초까지 구성해서 발표할 거다.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를 발표한다라는 건데요. 그 선거연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지역에서 지금 아마 그 말씀하시기에 이제 연대가 어떤 연대냐, 뭐 선거 연대냐, 아니면 뭐 정책 연대냐 논란인 것 같은데 선거는 빠졌잖아요. 선거 연대는 네. 안 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럼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 선거 연대라는 게 뭐 후보 단일화 하는데 아니면 공동으로 뭐 후보를 추대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합당 논란이 물론 이제 합당 논란이 멈췄기 때문에 선거는 일단 각자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각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호남 같은 데서 경쟁을 하게 되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라 지금 제가 보기에 뭐 선거 연대 얘기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미 뭐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예비 후보 등록 막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선거 연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각자 준비. 무산이라고 선거는 하는 각자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네. 뭐 정책 연대를 하든지 네. 뭐 그렇게. 선거연대는 사실상 한 군데에서 선거연대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면 그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민주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본선거 전에 할 거냐 네. 이게 선거연대죠. 저는 뭐 다른 지역구에서는 호남 지역은 경쟁할 것 같고 수도권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없거나 있어도 지지율이나 득표율이 미비해서 큰 변수가 안 되는 그래서 굳이 뭐 선거연대 그건 지역 단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연대는 힘들 거고 근데 한 군데만 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건 일단 본인이 찍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군산이에요, 군산. 군산? 왜냐하면 정춘생 의원이 평택 군산 얘기했잖아요. 평택 후보 군산 내지만 얘기했어요. 했는데 예. 평택에서는 사실은 3자 대결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근데 군산에서는 3자 대결해도 예. 별 만약에 국민의힘이 안 될 수 있다고 보면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네. 단일화 지금 조국 대표도 그냥 뭐 독자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후보 나갈 경우에는 본인이 승리 가능성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 굳이
후보 단일화 안 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데는 군산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군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이미 또 그 동네 그런 얘기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취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주소지 이전을 했습니다. 네. 예, 계양을 누가 가는 것이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출마 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출판 있는데. 기념회 한다고 하니까 출마하겠죠. 아니 근데 인천은 예. 우리 저 박찬대 의원 연수갑 예. 예, 연수갑인데 그분이 이제 인천시장 나가면 인천 이제 두 군데 보궐선거 하는 거거든요. 네. 두 분이서 뭐 가위바위보 하든지 해서 가위바위보. 개항 아니 물론 개항하고 연수 물론 이제 개항이 조금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쉬운 데고 네. 연수갑은 조금 어려운 데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두 분이 물론 두 분이 결정할 건 아니고 당에서 결정하겠지만 네. 뭐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있던 데니까 5선이나 했고 이제 두 분이서 잘 뭐 판단해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든 뭘 네. 하시든. 근데 이런 게 참 다르다고 느껴져요. 저는. 저기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하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때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비슷한 상황이 음. 그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네. 아무리 중진 정치인의 거물 정치인이라도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나냐 네.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냐 이걸 네. 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안 그래. 주소 이전하고 그냥 팍 쓰고 오잖아. 주소 이전하고 출판기념회 막 열고 난 여기야. 그리고 그냥 깃발 꽂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야, 참 다르긴 다르다. 다르구나. 네. 네. 정치 빨리- DNA가 좀 아니 다르다. 빨리 적응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수사권 문제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 뜻이 확인되는데 보안석을 준다고 네. 반대긴 네. 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약간 이제 국민의힘은 약간 예전에 맞아요. 무슨 뭐 고위 관료, 뭐 법원장, 검사장 이런 분들이라 사실은 이게 위에서 시키면 잘 따르는 편인데 민주당은 다 386 운동권 다 학교 다닐 때부터 들이받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아직도 선배 사실은, 공무원 마인드. 그렇죠. 공무원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네, 소년급제 하시고 공무원 오래 하셔가지고 민주당은 물론 386 다는 아니지만 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켜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자기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같은 뭐 과나 동아리나 이런 데도 보면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배들하고 꼭 안 그렇죠. 따라가요. 선배들이 예. 예를 들어서 이쪽 노선으로 간다 예. 해도 난 일로 갈 거야. 예. 이런 사람도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몸에 익숙해서 예. 왜 예. 이게 따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합당 논의 때도 그랬대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딱 선언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왜 무슨 누구 맘대로 이러면서 이제 뭐 그래, 맞아요. 상황이 근데 변경된 그런 거예요. DNA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있다. 뭐 대통령이 무조건 A라고 해서 무조건 가지 않고 가지 당대표가 않는다. 한 데서 가지 않고 예. 그렇지. 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SNS에 그 전재수 의원 글 공유하면서 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HMM 이전 곧 한다. 예, 대한민국은 합니다.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부산은 그 전재수 의원 출마가 굉장히 그 유력해 보이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누가 나오는 걸까요? 박형준 의원, 시장,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 뭐 이런 등등이 좀 논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부산시장 국민의힘은 선거 그래도 전망하세요? 조금 네, 더 의원님이 저 박형준 잘. 시장이 결국에는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주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시장을 이어서 뭐 그 국힘 쪽에서는 2등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초선 의원이고 그리고 행정 경험이 없잖아요. 검찰에 부장하다가 나와서 이제 그 지금 초선 의원 하고 있는 건데 부산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산 광역시를 이끌 만한 어떤 경험치가 쌓여 있는 인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초선 의원인데 본 후보가 돼서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이제 배지도 떨어지고 시장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다 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선뜻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박형준 시장이야 뭐 재선 도전 안 하면 집에 가는 것밖에 없는데 네. 이번에 삼선인가요? 삼선이에요. 삼선이죠. 삼선. 네, 네. 삼선 도전 안 하면 이제 실업자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할 거고 네. 박형준 시장 대 결국엔 전재수 의원의 대결 구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 결국엔 다 그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선 공약 본인 후보 때 내고 온 공약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네. 한다고. 저도 동의해요. 음.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 결국은 당 대표 장동혁 대표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오세훈은 막 들이받는데 안 들이받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말씀처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통일교 문제만 해결하면 네. 제가 보기에 뭐 사실 부산에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나온 게 딴 게 없어요. 해수부 이전 한다 국민의힘 집권할 때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집권하고 6개월 만에 했잖아요. 해버렸죠. 이게 바로 이제 네. 부산 가시면 알겠지만 네. 인구도 줄고 있고 뭐 네. 산업도 없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 없어.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상징적인 게 딱 해수부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될 거기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기 있는 거거든요. 음흠. 제가 보기에는 전재수 대 박형준 네, 구도가 될 것 된다.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저희가 또 카메라 메고 현장으로 가는데 조만간 부산에 가서 부산 민심 그리고 후보들 가능하면 인터뷰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새 X 열심히 하십니다. 어제 그 서초동 앞에 집회장에 갔더니 이제 극우들 문제를 삼는 청년들이 X 말고 인스타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릴스로 좀 다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대통령의 맞네. 메시지를 이제 직접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올리셨는데 하나는 일정 관련된 거고 뭐 전북에서 하는 타운홀 미팅 예고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거를 올렸어요. 왜 RTI 규제만 검토를 합니까? 대출 기간이 만료한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그다음에 대환 대출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그다음에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대환 현황,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대출을 연장하든지 대환 대출을 할 때 네. RTI를 보면 되는 건데 신규 주택 단계와 비슷한 규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대환 대출은 막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신규 주택 구입 시의 대출은 6억인가요? 그러니까 15억 아, 미만이 6억이고 네. 그 이상은 4억,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민간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의 경우가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다 이른바 빌라 형태거든. 이제 빌라왕 같은 사람들. 다가구 다세대를 네. 여러 채 그 보유하면서 임대를 놓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는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히려 한참 전세 사기가 극심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지 지금. 조금은 최저점보다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나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현재? 저는 이게 정책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계속 보유세, 특히 종부세 이걸로 이제 잡을 수 있다고 봤는데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데 답이 있어요. 전세 사기가 왜 일어나느냐? 사실은 대출이 있어요. 네. 근데 보증금이 있어요. 근데 우선권이 이제 전세 그 대출로 가져가 버리면 보증금 못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다세대 다 주택자들한테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거 팔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한테 가느냐? 대부분 지금 들어있는 전세 들어있는 사람들한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대출이 또 않을 수도 있고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유세 세금 문제로 잡는 것보다 이제 금융으로 잡는 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실제로 있다. 있다고 봐요. 지금 예. 아마 대출 규제하면서 예. 사실은 이게 무슨 세금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관행상 사실은 대출 연장도 지금 다주택자든 뭐 일주택자든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 불가해요. 왜 해줘야 되는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갭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규 갭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갭 투자도 이제 중단해야 돼. 이 네. 시그널이거든요. 하지 마. 하지 마. 네, 이런 저는 이게 시그널이다. 시장에 충분히 소구력이 소구력이 있고 있다. 먹힐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주말 사이에 또 엑스하실 것 같은데요. 모아서 저희가 월요일 날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청와대의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1인당 초과 근무가 한 달에 62시간. 네. 우리가 그 윤석열 때 그 몇 시간이었죠? 69시간인가? 이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 달에 초과 근로가 62시간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 참 미안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 공직자 한 사람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동지들, 동지 여러분, 네, 여러분의 10분에 수많은 사람들 인생, 흥망,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힘은 청와대 있는 들어도 분들 보니까 네. 아 진짜로 네, 24시간이에요. 24시간. 저한테도 가끔 뭐 이렇게 올 때 보면 음. 예전에는 주말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일요일 날은 나가요. 근데 네.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에는 좀 쉬시고 이런 분인데 요즘 보니까 그때도 계속 뭐 하시더라고. 계속 뭐 보도 자료도 보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진짜 24시간이랍니다. 근데 얼핏 계산해 보면 이게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준이 이제 주 5일 근무에 예. 하루 8시간, 예. 그러니까 1시간 휴게 시간 빼면은 40시간인데 음. 지금 평균이 월 62시간이라고 하면 4주로 나누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만 계산해도 주 55시간이 되잖아요. 네, 주 52시간 초과야. 음. 이거 노조 동의 받겠죠.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 비서실장이 져야 되나?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 받겠죠. 청와대 노조 만들어야 되나? 아니 강훈식 실장 이거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제 그런 만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정치는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참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언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자들도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이렇게 지향하지만 현실적으로 특종 많이 하고 일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그렇게 일하는 기자들은 없어요. 뭐 새벽이고 밤이고. 근데 사실은 5년간 한정된 시간 안에 대한민국을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을 바로 세워서 다음 정부로 뭐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 지금 정말 이제 역사적 사명을 띤 청와대에서 와서 일하는 거니까 견뎌야 된다 이런 건데 노조는 추천드립니다. 노조 협상은 좀 하셔야 될 것 하지만 같다. 장관, 예. 공무원, 뭐 청와대 예.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마 이제 예전에 안 하던 걸 많이 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SNS도 해야 되고 음. 텔레그램도 봐야 되고 수시로 봐야 되고 예전 같으면 이제 위에서 시키는 것만 쫙 해야 되는데 네. 수시로 이 소통이 되니까 네. 아마 굉장히 공무원들이 예. 적응하기 피곤할 힘들 거다.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나? 그만큼 국민들은 편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업종별로 좀 풀어야 돼. 아 청와대 풀어야 청와대 돼요. 풀어야 돼. 거기부터 풀어야지. 청와대부터 풀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유 그럼 또 우리 저기 그 MZ들이 싫어합니다. 네, MZ 세대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대체로 우리가 산업화 시대네, 그죠? 그렇죠. 산업화 세대 그 공부하고 했던 세대라서 그런데요. 예, MZ 세대들 취재 편의점에 대해서 너무 나쁜 생각 가지 마시고요. 예, 늘 저희는 연대하고 함께합니다. 예, 노동 시간 줄여야 됩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